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한방눈을 보면 똑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방눈을 보는 경우 비스듬하게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 현상에 대한 경험의 내용이 다 다르더라도 그 현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은 변해서는 안 되겠다. 블랙홀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마 정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고도 2만 킬로 높이의 인공위성을 보면 지상에서의 어떤 시간과 비교해 볼 때 45.7 마이크로 초인데 이만큼 빠르게 간다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어렸을 때 물리 시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과학자는 뉴턴일 거예요. 뉴턴의 만유인력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러다 가장 마지막쯤에 나오는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정말 유명해라고 하지만 그의 이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뉴턴의 힘의 법칙만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신에 나온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뒤로 갈수록 저희가 또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저희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재미난 강연을 해주실 분 이중원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 교수님께서요,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철학을 공부하신 교수님께서 사과나무에 출연해 주시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하시는 학문이 철학, 과학이라고 하니까 학자가 두 개씩 들어가니까 막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건가요? 네.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는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철학의 한 분야인데요.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학은 자연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탐구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자연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서 분석을 할 것인가, 또 자연 과학자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또 세계관일 텐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 과학 활동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에게 필요한 개념, 방법론,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이 과학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나눠주실 이야기는 제가 상대성 이론에 관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상대성 이론이 들려주는 시간 공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주로 고민해왔던 개념이었지 과학자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와서야 시간 공간의 문제를 과학자의 탐구 영역 안에 가져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과 하여튼 공간이 섞여 있는 과학, 철학.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들려주는 시간 공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성 이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관측하는 두 사람의 어떤 관찰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한방눈을 보는 경우와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방눈을 보는 경우가 바로 지금 그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자, 서 있는 사람이 한방눈을 보면 한방눈은 똑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한방눈을 보면 한방눈은 비스듬하게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이 관측자가 어떤 운동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일들은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또는 어떤 현상을 목격할 때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는데요. 비록 우리가 그 관측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현상을 보더라도 그 결과 그 현상에 대한 경험의 내용이 다 다르더라도 그 현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은 변해서는 안 되겠다. 그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우리가 관측하는 사람들의 그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다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의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상대적이지만 그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최종적인 결론인 어떤 법칙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동일성, 절대성,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연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동일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대성 이론의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어떤 놀랄만한 결과를 얻게 됐냐면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 과거처럼 일정한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관측자가 어떻게 운동하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시간 공간에 관한 이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관측자가 서로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반면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관측자들이 서로 가속 운동을 하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럼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운동에 따라 시간이 지연되는 어떤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어떤 개, 예를 들면 우주선을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시간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으로 늘 생각해 왔는데 아인슈타인은 우리들이 어떤 운동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관측자 B는 지구에 있어요. 반면에 관측자 A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여기 이제 제가 수치를 하나 적었습니다. 빛의 속도의 99.5% 수준으로 운동하는 그 우주선인데요. 이 우주선을 탄 A는 A에서의 어떤 시간의 흐름은 지구에서의 시간의 흐름의 10배 정도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선의 안에 있는 A가 5살을 먹는 동안에 지구에 있는 B는 50살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딸을 남겨두고 우주여행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우주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우주 갤럭시에 도달한 후에 아버지의 나이와 딸의 나이가 같아지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거기서 연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운동에 따른 시간 지연 효과를 적용을 하면 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버지가 38살이고 딸이 2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버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한 2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주선 안에서 2년의 세월이 더 흘렀기 때문에 40살이 됐겠죠. 반면 지구에 남아있던 딸이 볼 때 우주선 안의 시간은 10배 천천히 갔고 반면에 자기는 10배 빨리 간 것이 돼서 나이를 20살을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아버지의 나이도 40살, 딸의 나이도 40살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은 바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관측자들이 어떤 운동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경험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공상과학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증명이 된 과학적인 사실일까요? 예,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을 만들어냈을 당시는 한 10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그 물체들의 어떤 그 상황을 측정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찮게 1930년대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발견이 이루어졌는데요. 1930년대 과학자들이 대기권에 기구를 띄워서 저 먼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다양한 그 전자기파들, 소위 우주선들에 대해서 관측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우주선이 지상 60km 대기권에서 공기와 충돌해서 지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뮤온이라는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뮤온 입자는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밖에 되질 않아요. 자, 뮤온 입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100만 분의 2초 동안 움직일 테니까 0.6km밖에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뮤온 입자가 60km 아래에 있는 지표면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뮤온 입자의 수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면 결국 뮤온 입자의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 갔다라고 밖에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뮤온 입자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운동에 따른 시간 지연 현상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이 얘기해주는 어떤 이야기는 공간의 상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그 운동 방향으로 수축되어서 관측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구에 있는 관측자 B가 빠르게 움직이는 야구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야구공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홀쭉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빛의 속도에 가게 되면 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운동 방향의 길이는 수축되고 수직 방향의 길이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이번에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측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 A가 우주선에 타고 있는데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에 탄 관측자 A가 지구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홀쭉하게 보이게 되지요. 이 상황을 우리가 머나먼 우주여행에 한번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북극성까지 거리는 현재 400광년이 걸리는 걸로 측정됐습니다. 자, 400년이나 가야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5% 빛의 속도의 99.5%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그 거리가 10분의 1로 축소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거리만큼으로 관측된다는 것이죠.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말해서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40년만 움직이면, 운동을 하면 북극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400년의 거리지만 우주선을 타고 가면 40년의 거리로 수축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랄만한 그 시간 공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시간 공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운동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두 관측자가 어떤 운동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중력장, 소위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그에 따라 뒤틀려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개의 가속 운동이 중력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영화 엘리시움이란을 보시면 지구 밖에 거대한 원형의 우주정거장이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우주정거장은 회전을 하고 있고, 원에 의한 회전은 원심력을 만들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원심 가속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원심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와 같은 크기로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면 이 우주정거장 안에서 지구에서와 같은 중력의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아니더라도 지구에서와 같은 중력장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뒤틀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속 운동이 중력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력 효과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뒤틀려진다는 이야기가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하고 싶었던 결론이기도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력이 큰 별일수록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실제로 어쩌면 그 블랙홀의 경우에는 시간이 아마 정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역시 공상과학에서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고도 2만 킬로 높이에서 떠 있는 인공위성을 보면 지상에서의 어떤 시간과 비교해 볼 때 4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숫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초인데 이만큼 빠르게 간다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도가 10km 상공의 비행기에서도 시간이 아주 작지만 빨리 간다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도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GPS를 보시면 이 GPS는 고도 2만 킬로 높이의 GPS 인공위성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만 킬로의 GPS 위성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력장이 약한 곳에서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이 인공위성의 경우 두 가지 시간과 관련된 변화가 발생을 하죠. 첫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효과 말씀드렸죠. 중력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반면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계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했죠. 그만큼 또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더디게 가는 것을 조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만큼의 지구에서와 인공위성에서의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보정해 줘야만 GPS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GPS의 이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아주 유용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휜다는 것이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는 현상이 계기일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1919년에 계기일식이 있었는데 그때 인간들이 태양 저편에 있는 별빛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 저편에 있는 별빛을 쫓아가면 사실상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점선 방향으로 별이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별은 실선을 따라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빛이 태양 주위를 지나면서 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휠 수 있었느냐? 사실 빛은 질량이 제로입니다. 따라서 태양과의 만율력 작용에 의해서 빛이 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이 휘었을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양 중력이 주변의 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공간을 따라 움직였던 빛이 그 휜 공간을 지나치면서 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력장 안에서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크게 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에서는 어마어마한 중력장이 작용함으로 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깔때기처럼 움푹 파인 어떤 그 공간을 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으로 수많은 물질과 빛들이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들입니다.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어떻게 휘어지고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인터스텔라의 그림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론을 반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력장이 센 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휘고 모든 공간이 휘어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빨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시간 공간을 우리 생활의 기준 잣대로 늘 삼았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어떤 법칙을 만들고 할 때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운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는 우리 주변에 어떤 무거운 중력장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변화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간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우주여행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이 상대성 이론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방청객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랙홀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곳에 가면은 시간이 아예 멈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오, 타임머신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 블랙홀의 이제 경계면인데요. 그 말씀하신 지표면은 블랙홀은 현재 현대 과학의 이론에 의하면 블랙홀 외부에서의 어떤 다양한 현상들을 현대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 그 내부에서의 현상은 아직 현대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신 그 내용은 그 블랙홀 내부의 경우에 실제로 그 시간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것인가, 인간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영화 속에서 우리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아직은 논의가 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과학 이론은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블랙홀 이외의 곳에서 어떤 물리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현대 과학 이론은 설명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훌륭한 학자가 되셔서 그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신 이중원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한 줄의 대사입니다만 어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학적 탐구와 모험을 참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세상 사과나무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